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2021학년도 초등부 논술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제 소개 드릴게요. 저는 포도밭학원에서 초등 논술과 중등 국어를 맡고 있는 부원장 김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분인 것 같긴 한데 차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의 목차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제 이 초등학생들이 적용될 2028학년도 변화된 대학 입시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초등학교 때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습 역량은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걸 할 수 있는 곳으로 이 포도밭 학원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초등부 교과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전체적인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번 4분기 프로그램 설명으로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028학년도에 이 현 초6부터 적용될 대학 입시를 보시면요. 제목을 변화무쌍한 대학 입시 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뭐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일 먼저 교육 제도부터 막 바뀌는데요. 입시 제도부터. 근데 이번에 특징은 어머님들이 다 떨고 계신 논서술형이 포함된 미래형 수능으로 체대가 개편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걸 논술형 답을 어떻게 쓸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다 도입이 되면서 이제 변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교 교육에서도 혼란이 있는데 이런 와중에 저희가 알려드릴 거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해야 입시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든 상관없이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잘 적응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느냐.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생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일단 5가지로 추려봤어요. 어머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독서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행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긴 하지만 여행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러 곳을 보는 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서에서 간접 경험을 했다면 여행에서는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가끔 안타까운 건 아이가 여행을 갔다 와서 거기 가서 뭐가 좋았어? 라고 얘기하면 호텔이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미국을 가든 프랑스를 가든 스위스를 가든 호텔에서 게임한 얘기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행에 이렇게 계획을 짜는 과정에 아이도 동참을 시키셔서 뭔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가족 간의 대화와 식사가 꼭 필요하다. 이거는 중등부에도 해당되는 거긴 하지만 점점 어려워지니까 초등학교 때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이와 어머니, 아버님과의 대화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이제 세상을 또 접할 수 있고요. 소통 능력도 기를 수 있으니까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튼튼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 필요하고요. 감성도 키우기 위해서 예술 활동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늘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초등학교 때 굉장히 아이가 경험도 많고 행복하고 나중에 잘 버텨낼 수 있는 체력도 기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 긍정적인 마인드를 기를 수 있으면 그 아이는 나중에 학업이 좀 어려워지고 뭔가 고난이 닥쳐도 다시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자, 그러면 초등학생의 학습 역량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교과서에 집중하라. 두 번째는 개념어를 확실히 알라. 세 번째는 독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교과서에 집중하라를 보시면요. 4학년부터
교과 내용이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3학년까지는 뭐 수월수월하게 했던 친구도 4학년 되면 흥미를 잃는 면이 있어서 이렇게 교과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 모든 아이들 지식의 바탕은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집중해서 챙기는 게 결국 이때 초등학교 때 교과서를 잘 챙겨놓은 학생이 중학교 가서도 공부를 잘하고요. 중학교의 교과서를 또 그 교과 내용을 잘 체크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잘하고요. 그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수능은 다 고교 교과 내용에서 나오기 때문인데 그 교과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교과 내용이 놀랍게도 초등학교에서부터 다 깔려 있다는 거 어머님 아셨나요? 이건 조금 이따가 자료로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개념을 확실히 알라 하는데 개념어는 대부분 한자어로 나와 있죠. 그래서 국수사과 교과서에 다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사회랑 과학 교과서 단원명을 몇 개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우리 국토의 인문환경, 헌법과 인권보장, 지표의 변화, 물질의 상태,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다 이런 게 다 개념어잖아요. 조사 빼고는 다 개념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말이 모두 다 한자어라는 걸 잘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개념어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좀 아는 게 굉장히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해 두시면 아이가 개념을 차근차근 잘 쌓고 이해를 하는데 무리 없이 잘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를 하라인데요. 여기가 독서 논술 학원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독서가 꼭 필요하고 좋은 거라는 건 어머님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점점 독서에서 자꾸 멀어지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가 필요한 이유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생은 설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설득을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데 본인을 설득하는 거 포함해서요. 근데 설득에 필요한 건 근거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게 1단계는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그거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알고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아는 것이라고 다 모두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2단계에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는 쓰기와 말하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실제로 자기가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를 적절히 가져올 수 있느냐. 그거는 이 아이가 계속해서 책을 읽으면서 스키마를 기르고요. 그 과정에서 반복적인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친구들이 글도 설득력 있게 쓸 수 있고요. 풍부한 사례와 근거를 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초등학생이 학습 능력, 역량을 키우기. 여기 보시면 이게 국어 활동 교과서 5학년 1학기 교과서의 내용인데요. 이게 단어에 짜임해서 합성어, 파생어 그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정작 중학교 내용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국어에서는 빠진 문법인데 여기 1학년, 그러니까 단대국어 국어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합성어 얘기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파생어 얘기, 뭐 접사, 어근 이런 얘기 다 나오는 거 보면 이 내용을 다 아이들은 이미 5학년 때 다 한 건데 중학교 때 안 배우고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 갑자기 낯설고 어려워져서 흥미를 잃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지만 호두과 교재에는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어활동교과서 5학년 2학기 교과서인데요. 여기에 헷갈리기 쉬운 거, 틀리기 쉬운 맞춤법이 다 나오는데요. 이런 것도 뭐 어떻게 이게 상황에 맞게 어떻게 쓰이는지 느리다, 늘리다 이게 다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이들이 다 교과서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늘 틀리는 거 아시죠? 안 하고 니은 받침 안 하고 니은 히읗 받침 안도 매번 헷갈리고요.
그렇죠? 그런 게 다 이제 초사 교과서에, 교재에, 저희 포도가 교재에는 구별했어야 할 말, 그래서 그런 것들만 모아서 또 아이들에게 실제 용례를 익히게 해서 틀리지 않게 맞춤법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막 변화무쌍한 이런 입시 체계 안에서 이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실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님들은 늘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포도밭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포도밭 학원은 특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17년간 숙성된 독보적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저희 학원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대치동에서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아시죠? 지금 신관도 만들었고요. 저희는 탄탄하게 계속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이 자리에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유지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보시면 학교 교과를 반영한 숨쉬는 문제들 수록해서 저희 교재에는 교재를 만들 때 프로그램 회의를 하면서 교과 과정을 보고 그거를 바로 집어넣어서 책으로 녹여내는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수업을 하고 나면 수업한 내용을 학교에서 바로 확인해서 굉장히 자신감과 흥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표도 잘하고요. 갔다 와서 이렇게 막 자랑을 해요. 학원에 오면 지난 시간에 학교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발표를 잘해서 칭찬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친구가 학교 교육을 흥미없어 하거나 싫어할 일은 없겠죠. 그러면 학교 가는 게 굉장히 즐거워질 거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매년 교재를 계속 자체 보강을 하는데요. 교사 세미나를 매주 하면서 수업 방법론하고 내용을 공유하고요. 그리고 그 주에 수업에서 했던 것들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면 빼야 할 것과 더 넣어야 할 것과 이런 활동을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들이 모아져서 더 많은 것들이 이제 교재에 수정도 되고 보완도 되고 이렇게 되면서 매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 유형이 아이가 잘 관찰해서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등장인물의 마음에 자기도 감정이입을 해서 쓸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문제를 좀 변형해 보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교재가 해마다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매 시즌이 끝나면 아이들의 성장 보고서가 나가서요. 학부모님과 평가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서 안에는 아이가 이번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했고 거기서 이 아이가 어떤 영역에서 얼만큼 역량을 발휘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세히 나와 있어서요. 어머님들과 같이 이제 아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이 아이가 뭘 더 보완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초등부는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사진은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만 있고요. 그래서 또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을 많이 개설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웨이팅 하는 상태고요. 그래도 이제 매번 더 많은 반을 개설하려고 기존에 이제 출산 때문에 쉬고 있는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을 좀 다시 모셔오려고 노력하는 중이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시간 동안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한 편의 드라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매주 한 권의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읽고 와서 이제 워크시트를 풀어오면 그걸 풀어가면서 그 내용에 뭐 거기 써온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확장 질문을 유도를 하고요. 그때 아이들이 이제 읽고 생각하고 자기가 유추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르게 생각한 것들을 이제 답을 말하는데요. 어떤 답이든 부끄럽지 않게 선생님이 잘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약간 힌트가 어긋났더라도 다시 또 후속 질문을 통해서 다시 이걸 이렇게 맞춰갈 수 있게 해주면 이 친구는 자기가 답을 잘 얘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다른 친구의 답이나 질문을 다 듣게 되기 때문에 아, 나도 저렇게 잘 읽고 더 많이 발표해야겠다라는 문제 해결 능력과 과제 집착력을 높이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가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매주 글쓰기를 내면 원고지 공책을 2권을 사서 1번을 냈으면 1번을 선생님이 첨삭하시는 동안 그 다음 주 숙제를 2번에다 내면 그 지난주에 냈던 1번에 첨삭을 해서 학생에게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2권을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이제 첨삭을 받고 다시 써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 첨삭한 내용을 아이들이 참고해서 스스로 이제 필요한 부분을 고쳐 쓰기를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고쳐 쓰는 건 힘들고요. 여기서 뭐 결론이 조금 부실하니까 더 보완해보자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시면 그 밑에 공간에 아이들이 다시 결론을 보강해서 써오고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선생님이 또 코멘트를 달아주시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게 저희 수업의 이제 좋은 점이고요. 그러면 이런 초등부 교육 과정은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크게 현재는 모든 과정이 3개월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은 시즌 1, 2, 3, 4 이렇게 4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모든 학년, 그러니까 6학년은 조금 다른데 그거는 마지막에 알려드리고요. 일단 초4부터 보시면 시즌 1은 융합이고요. 그리고 2는 사회, 3은 문학, 4는 글쓰기. 그래서 이게 5학년, 6학년 같은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런 순서로 돼 있을까요? 1과 2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배경 지식을 기를 수 있게 되고요. 매주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 그 다양한 뭐 비문학, 문학 다 섞어서 읽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배경 지식을 기른 다음에 시즌 3에서 문학 파트에 들어가면 앞에서 쌓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가 문학적 어떤 시대 상황도 이해할 수 있고 인물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배경 지식을 갖추고 문학을 이해하게 되면 그냥 읽는 것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재미있게 읽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즌4에서 글쓰기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서 그 앞에도 매주 글을 쓰지만 이때는 글쓰기 집중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초4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학년 같은 경우도 융합, 사회, 문학, 글쓰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논리적 글쓰기로 되어 있어요. 같은 패턴이지만 조금씩 더 심화되는 게 보이시나요? 4학년에 비해서 조금 더 내용이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글쓰기 방법도 문학적 글쓰기에서 논리적 글쓰기로 넘어가면서 토론, 입론 쓰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6학년은 이제 조금 확 어려워져요. 저희도. 그래서 세계사 열매 따기 해서 세계사를 하고요. 이건 서양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세계사를 바탕으로 경제와 경영을 하고요. 왜 이런 경제 이론들이 나오게 됐는지까지 이제 역사와 막 관련해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내용이 반영돼서 세계 명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시사적 글쓰기라고 해서 아이들이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조금 더 넓혀서 그 시사적인 상식도 넓히고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도 생각해 보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때만 시즌4, 6학년 과정에서만 시즌4는 2달만 하고요. 12월부터 예비 중일 과정으로 넘어가게 돼서 이때는 이제 전체 다 테스트를 보고요. 그래서 반도 편성이 되고요. 그리고 국어, 논술로 나눠서 2시간, 2시간씩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수업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이제 2시간의 드라마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어의 영역,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가 모두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읽기는 이제 집에서 읽고 풀어오는 것까지고요. 수업에서는 사실 이 말하기, 듣기 위주로 돼 있지만 여기서도 간단한 쓰기와 읽기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 듣기 과정에서 토론, 토의, 발표, 경청 이걸 하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경청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은 친구가 토의 토론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론도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잘 들었던 친구가 다른 친구들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잘 조합해서 글도 훨씬 더 완성된 형태로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오면 첨삭을 해서 선생님과 아이가 소통을 하는데요. 이 글쓰기를 가능하면 수업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빨리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통 그 다음 수업 오기 전에 급하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수업에서 했던 좋은 내용들이 조금 희석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아쉽거든요. 근데 그걸 잘 쓰는 친구들을 보면 수업한 내용을 다시 교재도 보고 책도 뒤적여 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 안에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쓰는 친구들은 확실히 완성도 높은 글을 써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학년별 프로그램을 이제 실제로 학년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걸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 교재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학년은 문학적 글쓰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문학 갈래별 글쓰기 방법을 익힙니다. 그래서 문학 갈래별 글쓰기에는 뭐 시도 있고 동화도 있고 생활문도 있고 일기문도 있는데요. 이런 갈래별 특징과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게 어떤 지식, 이론적인 면이라면 그거를 아이들이 수업 중에 실제로 적용해서 풀 수 있게 교재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한번 이론 차시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책을 읽고 와서 앞에 배웠던 이론을 접목시켜서 아이가 그 형식에 다양한 표현을 갖춰서 글을 쓸 수 있는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글을 쓰려면 첫 번째 시간에는 글쓰기의 기초라고 해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틀리기 쉬운 말 그것도 연습을 해서 외우고 간단하게 테스트도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글쓰기의 기초 중에서 이제 문장의 종류 익히고 그 다음에 틀린 문장 바르게 고쳐쓰기 이거를 시키는데요. 이 내용도 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러니까 주로 다 많이 틀리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틀리는 내용이 중학교 가서도 틀리고요. 계속 틀려요. 그래서 계속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원고지 쓰기 방법도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한번 익히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원고지 공책에 쓰기 때문에 이거를 익히고 쓰는 게 아이들이 띄어쓰기나 맞춤법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서 이 원고지 쓰기를 익히고요. 안 그러면 띄어쓰기가 절대 안 잡히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 교재를 보면 아까 처음에 개념과 그러니까 이론과 그 다음에 연습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활문을 쓰는 생활문의 이론에 대해서 앞시 처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의 제목이 뭔지 정하고 처음에 어떻게 흥미롭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2가지 나왔지만 4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이 다양하게 처음 부분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일이 일어난 뭐 시간이나 날짜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대화로 시작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연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거는 동시를 쓸 때 동시의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는 결국 시 이론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이어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온율이라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면서 쉽고 재미있는 시를 한 편 주고요. 여기서 어떻게 반복을 통해서 온율을 형성하는지 그걸 아이들이 찾게 하고요.
실제로 본인도 이렇게 짧게 시를 써보게 하고요. 이렇게 이론을 익히면 바로 이어서 연습해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동화 쓰기를 할 때는 이제 뭐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3요소를 얘기해주고 인물을 창조할 때 어떤 걸 생각해야 할지 그래서 이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단지 뭐 이름, 성별, 나이만 쓰는 게 아니라 걔 성격은 어떻고 가족 구성은 어떻고 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인물을 좀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이 밑작업을 하면 동화를 쓸 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으로 이번엔 묘사하기를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 보면 이제 인물을 보여줄 때 보여주기가 있고 들려주기가 있거든요. 그걸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간접적 제시, 보여주기로 어떻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묘사하는지를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문도 주고요. 이 예문처럼 아이가 실제로 찾아서 쓸 수 있게 그래서 어떤 친구가 예전에 그 달걀 후라이 하는 과정을 되게 자세하게 써서 칭찬을 많이 받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책과 연계해서 배운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가짜일기 전쟁이라는 책으로 이제 일기문을 가르쳐 주는데요. 여기서 일기문에 이론 나오면서 가와 나를 비교해서 어떤 일기가 훨씬 더 재미있는지 그 재미의 원인은 뭔지 이런 걸 찾게 해보면 단순히 한 일만 쓰는 게 아니라 생각한 거, 느낀 걸 쓸 때 훨씬 재밌다는 걸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내게 하고요. 그래서 쓰는 과정 익히고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밟아서 아이들이 일기문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동화 쓰기 하기 전에 프린트를 주세요. 이제 실제 동화를 쓰기 위해서 프린트를 주세요에서 이 작가가 어떤 장치들을 했는지를 다 미리 알아보는 과정이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 앞에 이제 생각 열기 하면서 발레와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아이들과 같이 이제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과정을 했다면 이제 책과 함께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책 내용이 들어가서 실제 그 내용을 이제 아이들이 다양하게 써보게 하는 거 그걸 시키는 건데요. 아이들이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이들은 쓰라고 하면 늘 하는 얘기가 말로 하면 안 돼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말로 하면 안 되고요. 써야 하고요. 근데 쓰게 하기 위해서 그냥 쓰라고 하면 아이들은 너무 막연하고 아니면 어떻게 쓸지 예상이 되시죠? 딱 한 줄 써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이 내용에 보면 1차 일기전쟁, 2차 일기전쟁이 있는데 1차 일기전쟁에서 내용을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고 아이들이 괄호만 넣게 합니다. 근데 어떤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이 괄호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도 잘 못 찾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이들이 차근차근 안 읽어서 그렇거든요. 그냥 휙휙 지나가면서 읽었다기보다는 책을 그냥 훑어보기 때문에 놓치는 것들인데 여기에 알맞은 말을 넣기 위해서 이건 단어만이 아니라 문장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은 좀 더 꼼꼼하게 읽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건을 시간 순서별로 정리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전쟁은 아이가 똑같은 패턴으로 여기다 이 정도의 분량으로 써야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최소 5문장은 써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업 중에 보고 여기서 빠진 게 뭔지 더 들어가야 할 게 뭔지 그거를 선생님이 짚어주시면 다시 거기서 또 보강을 하고요. 이거는 독서 감상문을 배울 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고 5학년 교과서에도 나오는 책인데요. 잘못 뽑은 반장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은
굉장히 사건도 많고 아이의 심리 변화나 이런 게 굉장히 다채롭고요. 이 인물이 변해가는 과정을 아이들이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교과서 지문을 실제로 그러니까 책에 내 지문을 실제로 주고요. 여기에 대한 내 생각이 어떤지를 자꾸 체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 아이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학생들이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은 왜 했을까? 이런 유추 활동도 하게 되면서 인물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독후감을 쓸 때 훨씬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냥 제목이 있는 자기 주제가 있는 독후감을 쓰게 하는데 그냥 뭐 줄거리 요약 쓰고 재밌었다, 다른 친구에게 권하고 싶다 이런 독후감이 아니라 내 제목을 정해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근거를 책에서 찾아서 오게 하는데 이 밑작업을 해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시를 하면서 빨강 연필이라는 책으로 수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동시 이론을 배운 다음에 실제로 책을 읽고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동시를 써보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넣어서 써보자. 그리고 인물의 감정을 다른 자연 사물이나 이런 것에 빗대어 표현해보자. 그래서 비유의 개념도 가르쳐 주고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적용해서 실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글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번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교재에서 항상 나오는 것, 생각 확장하기 단계가 있습니다. 이 생각 확장하기 단계에서는 수업했던 내용에다가 본인이 더 다른 이제 시를 주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지문에다가 시를 주고요. 이 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다면 이런 걸 막을 수 있었을지 이런 것들을 아이가 생각해서 적용해서 쓸 수 있게 그러려면 이 내용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 접하게 되는 풀꽃이라는 시도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제 융합해서 아이가 글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동화 쓰기에서는 여기서 시점도 가르쳐 주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인물이 작가가 이 소설을 이제 되게 설득력 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을 미리 깔아놨는지를 책에서 다양하게 찾아보게 합니다. 찾아보면 거의 10가지 정도씩 찾아내거든요. 이걸 찾아내는 건 이 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바탕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적용이 되면 본인이 동화를 쓸 때 훨씬 그런 것들, 암시나 복선을 활용해서 더 치밀한 구성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암시와 복선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책과 함께 수업을 한 다음에 이제 글쓰기 활동인데요. 글쓰기 전에 이렇게 개요를 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업 후 글쓰기는 원고지 공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제목으로 독후감을 쓸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희곡을 가르쳐 주는데요. 사실 중등부에서도 매체가 강조되면서 희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소설을 희곡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희곡을 소설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소설을 시나리오로 바꿔본다든가 이런 활동이 실제로 나오고요. 매체의 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희곡을 가르쳐 준 다음에 실제로 수업했던 15소년 표류기의 한 파트를 주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 3요소를 갖춰서 등장인물, 배경, 뭐 해설 넣고 그 다음에 대사와 지문을 넣어서 희곡으로 각색하기를 짧으니까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문 쓰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이 시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시도를 한 다음에 그걸 실제로 이제 같은 내용인데 처음만 이렇게 열심히 처음하고 중간하고 끝을 이렇게 다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배치를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글 써오는 게 숙제예요. 근데 이 친구 보면 선생님 600자 너무 어려워 요 이렇게 써놨는데요. 사실 600자를 거뜬하게 써냈죠.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건 이 아이가 처음 부분, 중간 부분, 끝 부분 연습하면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잘 엮어서 쓰니까 훨씬 다양하게 잘 펼쳐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은 글을 참 재밌게 잘 쓰는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글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이 글 같은 경우는 그 프린들 주세요에서 낱말전쟁 파트가 딱 세 쪽이에요. 이 세 쪽짜리 내용을 시점을 바꿔서 거기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꿔 쓰는 연습을 아이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모든 인물의 심리를 알려주지만 여기서는 선생님의 심리만 나오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시각으로 본 이게 행동과 태도에 대한 판단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되게 잘 썼고요. 자, 이게 문학적 글쓰기였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글쓰기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다양한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로 글을 쓰는 거, 감상문이나 동시쓰기나 소설쓰기, 생활문 쓰기 이런 것들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고요. 표현도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중학교 1학년 수행에도 연결이 돼요. 중학교 1학년도 시의 운율, 심상 배운 다음에 시쓰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여기서 배운 표현법 뭐 이런 거 그대로 다 활용하면 돼서 실제로 4학년 때부터 이 학원을 다녔던 친구는 중학교 1학년 국어 시간에 저를 만나서 시의 3요소 배우면서 이거 다 했던 거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표현법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놀랍게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5학년 논술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5학년 논술은 논제에 맞게 입론 쓰고 토론 방법 익히기 해서 논리적 글쓰기 과정인데요. 이때 입론이라는 자기 주장을 세우는 글, 이걸 쓰고 실제 토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할 때 책 한 권과 영화 한 편을 같이 묶어서 수업 시간에 한 차시에는 그 내용을 다루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통 논제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논제를 뽑은 다음에 아이들을 다 입장을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처럼 이제 뭐 엄석대와 진저 얘기라면 엄석대 편, 진저 편 이렇게 나눠서 아이들이 각자 입론을 써오는 게 숙제고요. 그러면 그 둘째 시간에는 그 써온 입론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실제 순서에 맞춰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고 나면 이제 그거를 배심원과 교사가 피드백을 해주고요. 거기서 잘한 점, 아쉬웠던 점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면서 빠졌던 내용을 수업 시간에 고쳐 쓰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교재를 보시면 여기도 역시 1차 시에 글쓰기의 기초라고 해서 바른 문장 쓰기를 굉장히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쓰이는 거, 잘못 쓰이는 거, 영어식 표현들 이런 것들 다 군더더기 없는 바른 문장, 깔끔한 문장으로 고치는 걸 연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시제도 고치고 그리고 혼동하는 말 많이 뭐 혼돈이냐 혼동이냐 이런 것들 정말 많이 헷갈려 하고요. 이번에 초등학생 이성교재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걸로 짧게 토론하고 이제 글쓰기 숙제가 나갔는데요. 깜짝 놀란 게 아이들이 이성교제라는 말을 모르는 친구가 한 반에 두세 명씩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이 다른 사람들 간의 사귐이야.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럼 김 씨랑 이 씨랑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웃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의외의 곳에 구멍이 있어요. 저희 학원 아이들이 결코 떨어지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시험을 보고 들어왔고 되게 나름 똘똘한 아이고 수학은 굉장히 잘하고 뭐 이런 친구들인데 그런 단어에 허점이 보인다는 거 여기서 제가 이제 한자를 알아야 한다는 그런 중요성을 또 한 번 느꼈고요. 그래서 달을 이자에 성이다라고 해서 성씨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알려주고 이제
토론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간중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거, 어머님도 아이와 대화하면서 어떻게 저런 것도 모르나 하는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런 구멍들을 잘 메워주시는 게 이 아이가 책을 제대로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다양한 유의어를 아이들이 찾아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교재를 보면 이제 책과 영화가 묶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하고 치킨런이라는 영화하고 묶어서 얘기를 하면서 먼저 갈등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알려주고 그러면 실제 이 책과 영화에서도 찾아보게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설의 구성 단계에 맞게 나눠서 중요한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괄호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보기에서 찾아 쓸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복잡한 내용을 정리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인물 관계도를 그려보면 일단 인물들의 범주를 나누고요. 거기에서 이제 세분화해서 어떤 인물들이 있고 그 인물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 바닥에 쫙 정리가 되거든요.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수업 중에 나와서 칠판에다가 그리게 하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자기 거에서 빠졌던 거, 다른 친구들이 했던 거 이런 거 보고 참고해서 조금 다시 더 첨가할 수 있게 시간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이제 지문도 주고 하면서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 체크하고 아이들이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주는 이유는 이 지문에서 아이들이 추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문을 바탕으로 거기서 더 확장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내고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앞뒤 내용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영화도 인물 관계도 그려보고요. 내용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 확인하면서 인물들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이 두 작품을 한 바닥에 다 정리를 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지도자가 누구고 뭐 이거 어떻게 이끄는지 그리고 그거에 저항하는 자는 누구고 뭐 이런 걸 쭉 찾은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제 공통 문제를 찾아서 혼란스러운 시대에 엄석대와 진저 중에 누가 더 유능한 지도자일까? 라는 걸 논제로 주고요. 입장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이들은 나눈 입장에 따라서 개요를 작성하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3차 시에 그 다음 주에 이제 나눈 팀대로 팀원 이름 쓰고 문제 쓰고 해서 배심원 누가 있고 이렇게 쓴 다음에 토론지를 나눠주고 정리지를 나눠주고 토론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시키고 나면 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걸 다 정리를 해서 보면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반론을 했는지 그리고 배심원들은 어떻게 판정을 했는지 이것도 알 수 있고요. 그 결과로 이제 나온 작품이 이제 입론이 아이가 이렇게 썼는데요. 아직은 800자가 다 안 됐어요. 그런데 보면 이제 진저가 더 훌륭한 지도자이다 라는 입장의 입론이고요. 다음 글은 엄석대가 훨씬 더 뛰어나다 라는 걸 자신의 근거를 갖춰서 이렇게 아이들이 잘 씁니다. 이렇게 쓸 때 항상 근거가 중심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뒷받침 문장이 있으면서 책이나 영화 속 사례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게 하면 아이들은 그 입론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 쓰는 방법도 익히고요. 책과 영화를 조금 더 꼼꼼하게 읽고 보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영화를 2번 봐야 할 수도 있고요. 책도 여러 번 뒤적뒤적 거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2차 시에 걸쳐서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아이가 한 번 더 보더라도 어머님이 허용해 주시고 같이 보시고 얘기도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학년은 이렇게 해서 논리적인 글쓰기, 토론, 입론 쓰기와 그리고 토론 방법론을 익히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토론 수행을 할 때 굉장한 자신감을 얻게 되고요.
실제로 토론 대회에 나가는 아이도 많아서 여기서 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학생이 많고요. 그리고 포도밭 학생들은 신기하게 이제 중학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 가서도 토론 대회에서 입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6학년은 시사적 글쓰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뽑아서 최근의 사회적 사건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글쓰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즘에 가장 필요한 시사 문제를 파악하고요. 책과 영화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 과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다양한 방식으로 써보게 되는데요. 교재에서 보시면 두 번째 시간에 이건 영화 뷰티풀 라이의 교재인데요. 이건 난민 문제라서 이제 아이들이 보다 확장된 개념을 더 잘 알고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맨 앞에는 난민에 관한 사전적 정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꼭 읽어야 할 기사나 칼럼, 연구 자료를 다양하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글들을 읽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그래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아이들이 도표나 그래프를 통해서 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걸 읽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읽었는지 이해하는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책과 함께 하면서 책 내용에서 이제 배운 시사적 그 개념이나 용어들을 어떻게 잘 풀어내는지, 그리고 그게 왜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게 이런 여러 자료들과 함께 제시가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글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는 설문지 만들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과학 파트에서 아이들이 뭔가 보고서를 쓰거나 할 때 이 설문지 만들기 많이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문지의 내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내려는 어떤 주제에 접근해서 더 유의미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게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10가지 정도 만들어 볼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양하게 글쓰기 중에서 이제 설명문으로 쓸 수 있게 한 거라서 설명문 이론을 같이 줍니다. 그래서 설명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설명문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런 걸 준 다음에 이 아이가 이걸 바탕으로 실제로 자료도 조사하고 이제 정리하고 필요한 내용만 추려서 개요 짜고 그렇게 해서 글을 써올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과정이 굉장히 설명문, 논설문, 기사문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익히면서 나중에 수행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토론을 하는데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면 아이들이 그 영화에서 굉장히 다양한 근거를 찾아오고 본인이 알고 있는 또 시사적인 뉴스 이런 것까지 끌어와서 근거로 될 수 있게 그래서 설득력 있게 누가 더 잘 표현하느냐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요. 6학년 여름부터 추가되는 게 어휘 시험이거든요. 저희가 어휘를 강조했는데 손에 잡히는 어휘라는 책으로 초등학교 6학년 후반부부터 손잡어 이제 한과에 10개 어휘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고사성어도 있고 속담도 있고 순우리말도 있고 관용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다 내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뜻을 쓰라고도 하고 아니면 뜻을 주고 그 말을 쓰라고도 하고 예문을 비워놓고 적절하게 넣을 수 있는 것 이런 문제들을 내는데 이걸 보고 통과를 못하면 제시를 보고요. 제시 문제는 훨씬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게 잘 외워올 수 있게 해야 하고요. 실제로 아이가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를 배우면서 이제 법을 만드는 거, 어떤 법을 만들면 좋을지 해서 이렇게 실제로 법안을 만들고 1조, 2조 막 이렇게 쓴 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이가 형식을 갖춰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담아서 이렇게 아이가 이 정도의 글을 써오거든요. 그러면 800자, 1000자, 1000자가 조금 넘죠. 6학년이 되니까 확실히 내용이 충실해지면서 1000자는 자연스럽게 넘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6학년 시사적 글쓰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궁금하신 건 결국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게 궁금하시죠? 근데 보시면 저희는 이제 그 시즌별로 주제가 4가지 파트로 되어 있고요. 그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문학, 비문학 독해를 다양하게 읽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접하면서 배경 지식도 많이 기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형식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바탕을 길러주고요. 이런 게 결국 어려워지는 교과서에 대한 이해력 향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 교과서를 제대로 알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모든 시험은 교과서에서 배운 교과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교과서 내용만 제대로 잘 이해하고 거기에 심화를 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은 거죠. 근데 교과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학년이 올라가다 보면 이 친구는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에 대한 게 제대로 습득이 안 되고 그래서 점점 흥미를 잃게 돼요. 실제로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친구를 보면요. 그 친구가 여기 다녔던 친구 중에 하나고를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중3 때 와서 얘기를 할 때 보니까 모든 문법, 문학, 개념, 이론들이 다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공책에 정리를 했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고 그 배운 내용을 어느 학기에 언제 배웠는지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정말 그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하는 친구만이 그 어려운 학교에 가서도 버텨낼 수 있고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기본으로 해서 교과 내용을 매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데 포도밭 수업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보내보시면 아시고요. 저희가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이유도 그 맥락이 다 있고요. 어머니. 그 다음에 자, 학교 수행 과제를 해결하는데 쉽습니다. 자,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수행이 정말 정말 많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거의 울거든요. 밤도 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데 그 차근차근 잘 다녔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다른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되게 쉽게 할 수 있었고 그 친구도 하는 얘기가 자기 학교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이 된 아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본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포도밭에서 혼자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걸 익히는 동안 자기주도 학습을 익히게 돼서 그냥 학교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을 척척 해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 그러면서 그 선배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 했던 거 꼭 후배들도 꼭 시켜야 되고 그리고 어휘 반드시 외우게 해야 되고 한자 잘 알아야 되고 이 얘기를 꼭 해주라고 그렇게 꼭 저한테 당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면 지금은 안 믿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그걸 절실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대학교에 간 친구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리고 저희가 매주 글을 쓰고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면서 고쳐주는 게 결국 바른 문장을 쓸 수 있게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 바른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건 이 친구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문장의 호응도 계속 이렇게 염두에 두고 쓰면서 해야 이게 문장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걸 잘한 친구는 서술형 답안 작성에 당연히 유리하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서술형에서 틀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되게 잘 보는데 그리고 내용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 틀리는 거, 감점 당하는 걸 보면 항상 조건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에만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냥 그걸 쓰느라 바빠서
그 서술형 답안에 선생님이 준 조건을 무시하거나 그걸 빠뜨리거나 하면 감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으면 뭐 이렇게 조금 운이 좋으면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굉장히 감점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잘 봤다고 막 100점이에요. 그랬다가 점수가 자꾸 깎이면서 이제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서 서술형 답안을 쓸 때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계속 풀게 하는 포도반 문제가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늘 문장을 고쳐쓰기 하면서 바르게 익힌 게 그 띄어쓰기, 맞춤법 여기에도 굉장히 영향을 줘서 아이가 정확하게 내용을 담아서 바른 문장으로 답을 쓸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수업 시간에 늘 선생님과 소통하고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존감도 올라가고 행복 지수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포도밭 수업은 굉장히 즐거워해요, 아이들이. 근데 그 이유를 아이들이 얘기해 보면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항상 자기 생각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받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얻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럴 기회가 사실 많지 않고요. 그냥 문제 풀고 거기에 틀렸다 맞았다만 있으니까 거기에서 좌절을 하기도 하지만 포도밭 수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자유롭게 얘기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답에 근접할 수 있게 원래 의도에 맞춰갈 수 있게 자꾸 후속 질문을 해서 끌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아이가 결국 그 개념을 자기 말로 정리를 해서 이해했는지 체크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친구는 굉장히 즐겁고 수업에 대한 이제 본인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학습 동기 로 연결이 되고 그 동력이 있어야 아이가 더 책을 즐겁게 읽게 되고 능동적으로 읽거든요. 능동적으로 읽는다는 건 그냥 내용만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가 자기 생각도 끌어낼 수 있고 다르게도 보고 이랬다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예측도 해보고 이러면서 점점 더 책 읽기 수준도 올라가고 결국 그게 문해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훨씬 더 행복한 책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 이제 오고 싶은 학생은 오늘 제가 명단을 좀 보니까 아직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학원에 들어오려면 입학 테스트를 어떤 걸 봐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입학 테스트는 한 60분이 소요되고요. 내용은 어휘력, 문장력, 사고력, 독해력 해서 짧은 지문을 주고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쓰게 하거나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문제들을 냈고요. 그리고 400자 글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자 글쓰기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쓰는 것들이 많아서 크게 부담 없이 쓸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영역이 굉장히 차곡차곡 잘 돼 있고 어떤 영향을 좀 더 강화해야 할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함이고요. 여기서 어휘력이나 논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와서 배우면 되는데요. 독해력, 특히 독해력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짧은 지문을 읽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안 될 때는 입학을 못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잠재력을 보고 더 보강할 수 있는 것 저희가 자료로 삼아서 이 친구와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이제 덧붙이고 싶은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2년 동안 캐나다에서 살았고요.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닌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번 여름방학 때 와서 딱 6주간 수업을 했어요. 근데 6주간 수업을 하면서
이 친구는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 책이 훨씬 익숙했던 친구고요. 한국 책은 읽기 싫어했대요. 근데 여기 와서 수업을 하면서 한국 책의 재미를 느끼고 어휘력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책에서 그 꼬리를 물고, 이번 이제 저희 문학 프로그램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 읽기였기 때문에 책과 책의 연계성을 찾는 활동도 굉장히 잘했고, 그러면서 한국 책 읽기에 푹 빠져가지고 어머님이 이번에 가실 때 한국 책을 잔뜩 싸들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읽고 하더니 저희가 예스24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자발적으로 이 어린이 독후감 대회에 나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본인이 글을 냈대요. 그래서 이렇게 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대상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 영어로만 쓰고 영어 책에만 익숙하던 친구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재미를 느꼈을 때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즐겁게 책을 읽을 때 아이의 역량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는 이제 준비된 설명은 다 마쳤고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없으신가요? 근무로는 질문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세한 게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좀 남겨주셔도 되는데 채팅으로 하시겠어요? 선생님 늦게 오신 사람을 위해서 맨 앞에 거 하나 네, 되게 빠르게 넣어요. 제가요? 그러면 없으시면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맨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공통으로 적용이 될 2028학년도 변화된 대학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걱정도 많고 그러실 텐데 이 대학 입시 제도에서 좀 완전히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지선다형이 아니라 논서술형이 포함된 미래형 수능으로 체제가 개편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아직 이제 확실한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포함될 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어머님들은 이게 채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답은 어떻게 써야 할 것이며 굉장히 불안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결국 교과 과정을 잘 수행하고 그 내용이 잘 개념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다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고교 교육도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이제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다 없어지고요. 일반고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교 교육에서도 문제가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을지 어머님도 의구점이 좀 많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고 우리 아이를 가르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요. 초등학생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때는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바탕도 길러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태도, 습관을 잡아주시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되게 행복해야 해요. 그래서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낙관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면 뒤에 나가서 아이들이 막 힘들다고 나가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기본 체력이 탄탄해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책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행도 가야 되고요.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매주 가족 간의 대화와 식사를 계속하면서 끊임없는 소통, 그리고 사랑, 이런 걸 아이들이 느껴야 되고요. 그래야 정서가 안정이 되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예술 활동도 뭐 악기든 미술이든 한 가지씩 하면서 본인이 즐겁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갖출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초등학생이 학습 역량을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방법은 첫 번째 교과서에 집중하라인데요. 자, 4학년부터 내용이 급격히 어려워지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교과서를 차분하게 다 읽히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더라도 안 한 내용까지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학교에서 뭔가 시험을 보거나 수행을 할 때 이건 안 했어요 하면서 빼놓으시면 안 되고요. 안 한 내용까지도 다 알아둬야 이 아이의 지식에 구멍이 안 생기고요. 그걸 정확하게 알려면 개념어를 확실히 아는 게 가장 먼저인데요. 이 개념어가 대부분 한자어기 때문에 이 한자어를 알기 위해서 한자 공부를 같이 시켜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건 초등, 고등, 중등 계속 이어져서 다 공감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론을 쌓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야 되고요. 자, 독서를 하라. 이거는 정말 강조하면, 자, 강조를 해야 할 얘기인데요. 인생은 결국 모든 과정이 설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모든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할 때도 설득이 필요하고요. 본인을 납득시키는데도 설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설득에 필요한 게 그건 뭐냐 하면 근거다라고 아는 건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저희가 뭐 책을 읽든 강연을 듣든 수업을 듣든 그러면서 아이가 어떻게든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을 안다고 해서 다 표현할 수는 없지요. 그게 2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이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거죠. 쓰고 말하기, 쓰기 말하기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잘하려면 반복적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게 쌓여야 이게 자유자재로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쓸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을 논리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하면서 아이가 이걸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 역량이 되고 학교에서 체크하는 건 사실 수행이든 뭐든 그걸로 점수화하는 건 2단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플러스 그걸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때 독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가 필요할까요? 포도밭에 오는 게 필요하죠. 포도밭 학원에서 그런 걸 다양하게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등학생의 학습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교과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서에 이미 중등부, 고등부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교과서에 국어 활동 교과서에 이런 단어의 짜임 해서 합성어, 파생어 만드는 거 다 나와 있고요. 그게 실제로 중등 과정엔 빠져 있는데 저희가 중학교 과정에 포도밭에서는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 이렇게 단어 형성법 해서 문제로 나오는 걸 잘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5학년 2학기 국어 활동 교과서인데요. 여기서 보면 틀리기 쉬운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결국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연습을 하게 교과서에서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희 4학년 교재에 이미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 연습하면 아이가 틀리지 않고 맞춤법도 잘 알고 바른 문장을 쓸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준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 잘 안 보여. 안 보여. 참 좋네요. 신학기에 맞추는 거. 어머님이 시점을 문의하셨는데요. 그냥 지금 당장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원 프로그램이 지금 좋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머님들이 오셔서 그 시점에 들어오셔서 근데 앞에 건 빠져서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지금부터 바로 합류해서 하면 굳이 신학기 기다리지 마시고요. 들어와서 하면 아이가 분명히 늘고요. 이게 쌓여서 연계적으로 다음 프로그램으로 또 연결돼서 점점 더 심화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바로 합류하는 게 좋고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 보내는 학부모이신 것 같은데요. 6학년 때 너무 늦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셨는데 이미 빠진 건 어쩔 수 없고요.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채워가시면 저희 학원에서는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십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어머님 아시죠? 지금 겪어보셔서. 그러니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진부한 표현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진짜 진검승부는 중학교 때부터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초등부에라도 지금이라도 합류해서 차곡차곡 아이가 즐겁게 책을 읽고 수업할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배운 내용을 중학교에 가서도 더 잘 확인해서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신감 얻어서 고등학교 공부도 잘하고 또 자신감 얻고 좋은 학교를 가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푸드밭 학원에 꼭 오거든요. 잘 간 학생들은. 그리고 열심히 고민하고 선생님과 소통을 많이 한 학생일수록 꼭 찾아와서 푸드밭은 그냥 잠시 다니고 끝나는 학원이 아니라 늘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학원이 되고 있거든요. 시간표는 저희 카페에도 있고요. 그리고 학원에 문의하시면 그러니까 찍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문의하시면 되고요. 주말반은 대부분 좀 차 있고요. 수요일반이 자리가 있을 경우가 있고, 주말에도 이제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 자리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학원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 초4 어머님들도 많이 오셨던데요. 저희가 초4 반은 전통적으로 수요일 3시하고 토요일 10시는 반드시 개설되고요. 그 다음에 더 증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표 염두에 두시고 입학 테스트 보시고 1월부터 예비 초사 프로그램 시작하시면 되고요. 초사는 1월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5학년, 6학년은 다 이제 현재 4학년, 5학년, 6학년은 반이 다 개설돼 있으니까 시험 보고 들어오면 되고요. 더 있으신가요, 언니? 없으신가요? 그러면 준비한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